23년 전망서에 담겨 있는 경제 전망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께 마구 쏟아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전쟁 전과 후는 같습니까? 다르죠. 근데 그놈의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 많은 숙제들을 흩어뿌려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 숙제들이 막 쌓이는데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많은 숙제들이 전쟁 이후에 쌓이는데 제일 위에 있는 숙제가 인플레이션, 이놈의 물가, 고물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야 재선에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역시 이놈의 물가 잡아야만 한다. 물가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하는 거죠. 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그런 과정도 전쟁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지는 우리 경제의 숙제고요. 그 고물가와 고금리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고환율, 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이 불안한 외환 시장의 모습이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집값이 폭락하거나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 이 모든 경제 현상들, 이게 결국 전쟁이 가져온 나비 효과에 해당된다.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위기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IMF 외환위기 왔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군가는 어떤 정책을 가동할까 고민을 해요. 이 위기로부터 우리나라를 살릴까? 또 누군가는 외환위기 오면 강달러가 나타나겠네?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을 모두 다 달러로 바꿔서 일확천금 벌어보자 하는 고민을 해요. 또 어떤 누군가는 그냥 공장 속에 들어가서 어제 만들던 물건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도입했던 공식을 여전히 도입하고 있는데 절대 어제 사용했던 그 공식으로는 오늘의 숙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외환위기 왔을 때 누가 당한 겁니까? 우물 속에 있던 자만 당한 거죠. 결국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 국면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국면에 걸맞게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역시 전쟁 이후에 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로 이토록 고물가를 만난 적을 경험했었나. 여러분이 만 41세가 안 되셨다면 이런 미국 물가 상승률은 태어나서 처음 만난 거예요.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그 고물가가 바로 그걸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어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외환위기 때요? 네.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6.3%도 24년 만에 최고치. 이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그 인플레이션에 방어하기 위해 뭐를 도입합니까? 고금리를 채택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22년 전망에 아주 짧은 문장을 읽어주실 걸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읽어주실 분 계세요? 아, 예. 2021년 상반기까지는 공격적 투자가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2021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 잠깐. 공격적 투자가 주식 투자죠. 그러니까 21년 상반기까지는 주식 투자 좋다. 21년 하반기부터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그 다음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생겼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축하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영끌 B2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좀 공격적 투자자다. 나는 그냥 저축만 하긴 싫다. 라고 한다면 뭐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지 읽어봐 주세요. 원유 선물 ETF 투자를 시도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 주요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가 2021년 하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렸던 이야기는 2022년을 살아갈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에 방어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하기 때문에 돈의 이동이 일어난다. 진정한 돈의 이동은 5천억 이상 자산가들의 돈의 이동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형 자산가들은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여요.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어디다 옮겨요?
저축으로 옮기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주식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식이라는 나무,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들여다보기 이전에 그 가격이 결정되는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 물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하는 과정. 저축하셔라.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 22년은 주식 투자하는 해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면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뭐에 투자를 하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원자재 가격에 추종하는 ETF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 드렸던 거고, 경영전략 관점에서는 특히 2020년부터 22년 초반까지 많은 기업들한테 공급망을 안정화하라. 농심그룹을 22년 1월 달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22년 1월에 뭐라고 제안했냐면 원자재 비축분을 가능하다면 1년치 확보하세요. 왜? 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밀가격, 식용유 가격 급등하고 그게 정점 찍고 떨어질지라도 강달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비축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경영 전략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3, 4개월 동안 가스요금 올릴 때가 아니다. 전기요금 올릴 때가 아니다. 교통요금 올릴 때가 아니다. 고물가 정점 찍는 구간은 피해가라.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여건에 걸맞는 정책을 도입해야 돼요. 왜 그 수년 동안 가스요금 안 올리고 전기요금 찌끌찌끌 올리다가 왜 고물가가 문제인 지금의 민영화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냐 이거예요. 엉뚱한 정책인 거예요. 경제 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반기에 올렸으면 좋겠다. 물가가 안정화될 때, 그죠? 모든 것이 그렇죠. 경제 여건의 변화를 살피면서 그것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2022년부터 어쨌든 강한 고물가 시대를 만나면서 혹은 이례적인 물가가 나타나면서 이례적인 금리를 채택합니다. 그죠? 역사상 이토록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어요. 돈의 가치가 급격히 치솟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모습인 거죠. 이런 와중에 지금 23년 상반기 이 경제를 좀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이 문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다소 안정화됐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정점 찍고 그래도 안정화되고 있다.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안 왔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목표하는 물가가 몇 퍼센트죠? 2%. 그럼 2%라는 목표 물가까지는 아직 안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점을 찍고 그래도 긴장감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거에 주목해요.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해석하는 거죠. 자, 물을 마셨는데 반 남았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이나 마셨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반이나 남았네. 현상은 같은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것만 주목하니까 반이나 떨어졌네. 그런데 이거를 연장해 볼게요. 22년 1월부터인데 그걸 20년부터로 연장하면 사실 2%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시장은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기대하게 또 만들죠? 글로벌 IB 은행들이. 개미들아 너네 잘 모르지? 이게 물가 잡힌 거야. 근데 연준은 뭐라고 그래요? 아직 안 잡혔다. 시장은 오해하고 헛된 기대감을 갖고 파월은 경계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 판단에 다소 미숙하다면 그런 시장의 호도에 이끌려 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파월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주식시장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분들 중에 한 분이신가요?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소위 제로금리 시대에 그때 성공한 주식 투자 경험을 가지고 22년에 고스란히 유지하면 고스란히 까먹는다. 그 공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22년에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합니다. 또 역시 이렇게 울죠. 뭐라고 하면서 울까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제가 뭐라고 할까? 아니에요. 당신이 사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산 거예요. 왜 떨어질 때 사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시대를 규명하지 않은 자, 우물 속에 들어가서 차트만 보는 자,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주식은 올라갈 때 담는 거다, 떨어질 때 담는 거다. 한번 거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 담는 거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리시고, 주식은 떨어질 때 담는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거 봐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왜 떨어질 때 담아요? 주식을 왜 떨어질 때 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자예요? 삼성전자를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떨어질 때 담는 목적이 뭡니까?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투자 수익을 보려는 거 아니에요. 산 시점보다 파는 시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담는 거다라는 굉장한 오해를 갖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시대를 규명하라. 여러분, 제가 23년 전망 섰을 때 그 세 번째 문단인데요. 그 세 번째 문단에 철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철부지는, 철은 뭐예요? 계절을 뜻하죠. 계절. 부지는 뭐예요? 부지? 알지 못한다. 철부지는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 가을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 망하죠. 그렇게 농사 짓는 자를 철부지라고 해요. 누구한테는 봄이 오고 누구한테는 겨울이 와요? 똑같이 겨울이 찾아와요. 모두에게 똑같이 겨울이 와요. 똑같이 봄이 와요. 다만 그 계절에 걸맞는 옷을 입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겨울에 반팔 입고 나가니까 얼어 죽는다 소리 하는 거죠. 계절에 걸맞게만 행동하면 됩니다. 투자 의사결정이든 경영 의사결정이든 정책 의사결정이든 똑같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환경에 걸맞게만 대응하면 됩니다. 아마 제 앞에서의 발제는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저는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환경 변화에 걸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2020년 집값이 폭등하죠. 금리 인하의 시대, 완화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금리가 동결되죠. 21년. 그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죠. 22년 엄청난 속도로 금리 인상하죠.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대를 규명하면 됩니다. 그럼 시대를 규명하지 않고 투자하면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면서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막 불안불안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하루가 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당신의 하루는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왜 500만 원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차트에 매달려 있냐? 그 투자 습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대를 규명하고 살면 됩니다. 22년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기. 그때 집값이 하락하는 거고요. 일단 주식시장은 금리나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먼저 떨어지고 22년 10월이 저점이고 반등하는 흐름인 거고요.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경기에 후행하는 후행 지표예요. 아직 추가적인 조정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하셔야 될 때 저처럼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지표 다 봐가면서 하기 어렵다 그러신다면 딱 하나는 보셨으면 좋겠다. 바로 미분양주택 추이입니다. 미분양주택 건수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요거 정도는 꼭 팔로우업을 하십시오. 이걸 팔로우업하지 않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 있다? 관심 있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관심입니까? 그죠? 요 정도는 팔로우업을 하십시오. 미분양 주택 건수. 2020년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죠. 이때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제자리에 맴돌죠. 이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겁니다. 2022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죠. 이때 분양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락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데칼코마니죠. 미분양 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23년 1월 달에 6만 8천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넘어섰다. 그러면 1월 달에 2월 달에 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추이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점 찍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3년 연내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0 밑에서 증감률이 0 밑에서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정말 마이너스 3.1%. 여러분 인생 동안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가 왔었죠.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 경제 위기를 지나서 경제가 나름 반등해요. 그런데 전쟁의 충격으로 한번 조정, 고물가에 따른 역습과 고금리에 따른 역습으로 또 한번 조정.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가깝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저는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제 위기 온대. 자기 마음대로 말 바꿔서 얘기해요. 그리고 악플 달아요. 경제 위기 온다며. 경제 언어가 미숙해서 그렇죠.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Recession, Depression. 이게 Economic Crisis. 이게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정말 엄청난 어려웠죠. 2020년 역성장했죠. 경제 위기였습니다. 회복되는 듯 했다가 다시 꺼지죠. 고금리의 역습, 고물가의 역습.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저는 1.9%로 중립적으로 전망했고, 제가 지난 10월에 전망한 이후 11월에 KDI가 1.8%를 제시하고, 한국은행은 1.7%를 그 다음 달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는 1.6%를 제시하고, IMF는 다시 1.7%를 제시합니다. 그럼 1.6에서 1.9%, 이 숫자가 뭐가 맞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역사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의 역사상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어요.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역성장, IMF 외환위기 1998년 마이너스 5.1% 역성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역성장,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는데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제 전망이나 KDI 전망이나 한국은행 전망이나 IMF 전망이나 기획재정부의 전망 상관없이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규명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렵다, 무섭다 이런 공포감은 모르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대응한다면 그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머네스크. 책에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머네스크는 비먼이 만들어낸 기적이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과를 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먼이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비먼이라는 멀리뛰기 선수가 멀리뛰기를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막 오버히트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꾸역꾸역 해서 어찌어찌 해서 결승전에 진출을 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 결승을 치러야 되는데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미치겠어요. 나 오늘따라 왜 이래? 그러면서 잠이라도 자고 경기 쳐야지 하고 술을 마셔요. 술 마신 다음날 나 그냥 때려칠래요. 동료한테 얘기하니까 동료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이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내 마음엔 날개가 달려있어. 그곳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하는 동료의 조언을 듣고 냅다 뜁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하고요. 8만 명의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신기록은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깨지지 않았던 신기록이고요. 물론 본인조차 그 기록을 다시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그 옆에 동료의 조언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께 오늘 짧은 강연이지만 짧은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이 빨간 토끼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훌륭한 조언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국면이지만 충분히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언이 되기를,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